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늘 찍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신이 완전히 지금 딴데 팔려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부동산 관련 뉴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겼다가도 이제 또 며칠 지나면 그 얘기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기사 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밴쿠버는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사 순서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메트로 밴쿠버 인구가 20년 뒤에는 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만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메트로 밴쿠버는 300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BC주 전체를 따지면 뭐 3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뭐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그죠? 인구가 가속화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좀 줄었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뜨긴 떴는데 인구가 준 게 아니고 인구 증감률이 감소했다. 예전에는 막 선진국에서는 원래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은 정말 앞으로는 막 인구가 뭐 뭐죠? 도시 소멸, 뭐 국가 소멸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캐나다는 다행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이 지금 뭐 그 비자법도 바꾸고 이민자도 안 받아주고 그 기사 많았는데 사실 다 뺐어요, 지금. 여러분 기사 워낙 다 뭐 다 아실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구가 자체적으로 늘긴 늘고 있죠, 지금. 선진국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민을 받아주면 지난 3년 동안 거의 300만 명 이상을 받아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인구가 들어오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0년 뒤에는 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400만이 뭐 많은 인구냐? 뭐 많은 인구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밴쿠버가 얼마나 큽니까, 진짜. 사실은 여기 사진이 나오긴 나오는데 하이라이즈 사진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하이라이즈가 좀 캐나다에선 좀 특별한 존재들이긴 하죠.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하이라이즈가 그냥 우리가 통칭하는 그냥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막 가면 아파트 숲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길이 지금 여기 어디죠? 스탠리 파크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긴 한데 딱 느낌에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프라가 그만큼 안 따라주는 거죠. 캐나다가 밴쿠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사실은 그 기사를 찾았다가 지금 다 못 찾겠어 놔두긴 했는데 서리가 인구가 많이 늘기는 느는데 또 밴쿠버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어요. 자, 요즘에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밴쿠버에 좀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예전 2021년에 유학생을 잠깐 했어요. 굉장히 옛날 얘기라서 좀 나이가 확 드러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짧게 유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건전하겠죠. 근데 공부는 안 했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근데 제가 갖고 있던 그 밴쿠버의 이미지는 지금도 밴쿠버에 가면 그 정치가 느껴지긴 해요. 뭐 그 뭐 전기로 연결된 그 뭐 버스라든지 그 하이라이즈들 그리고 작은 소규모의 어떤 그런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도 사람들 많고 북적북적대는 그 느낌들 그리고 뭐 백인들 뭐그 아시아인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 막 섞여 사는 그런 이미지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썰이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뭐 그죠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정치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밴쿠버 갈 때마다 여기가 정말 부자들도 살고 있지만 렌트도 많이 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이 좀 되게 섞여 살려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에 가면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밴쿠버 인구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어서 그래서 2030년쯤 되면 서리가 이제 인구를 능가한다고 얘기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맞기는 한데 밴쿠버도 만만치 않게 인구가 늘고 있고 뭐 당연히 버나비 뭐 코키틀럼 다 인구가 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가 어쨌든 뭐 중간에 부침도 있겠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면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구가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인구가 빠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부동산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직장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경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기사가 이건데요. 브로드웨이 서브웨이하고 뉴 퍼틀러 브리지 서리에 있는 거거든요. 뉴 웨스트미니스터하고 서리에 있는 달인데 자, 이 비용이 또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한번 확 코스트가 올라가 가지고 연기됐잖아요. 1차로. 근데 거기서도 또 한번
비용이 증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4조에서 뭐 그 스카이트레인 이게 꼭 브로드웨이랑 거기뿐만 아니라 그 서리에서 익스텐션에서 랭리까지 가는 것도 비용이 4 빌리언 달러, 4조 원에서 6조로 말도 안 되게 증가, 말도 50%가 증가했어. 이거는 50%가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게 2조가 더 증가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에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앞으로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밴쿠버에서 한번 정해진 입지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게 아니죠. 저 감사할 필요 없어. 내가 이거를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해서 참 대단하게도 지하로 짓습니다. 대단하죠? 왜? 부자 동네니까. 여기 지상으로 져가지고 하면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고 뭐 보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볼 때. 그 부자 동네는 이렇게 지하로 지어줍니다. 대단하죠? 돈을 엄청나게 들이죠. 지상으로 지어도 돈이 막 4조에서 6조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하로 주어주는 아주 친절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동네니까. 그죠? 자, 여기는 페트로 브릿지인데 저는 옛날 구 페트로 브릿지도 그거 좀 남겨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행자 도로랑 자전거 도로 뭐 이러면 그 자동차들이 막 다니면 위험하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 오래됐다 그래서 철거하는 건데 이걸 그냥 제 생각 그냥 냅둬서 어떻게 보면 보행자 도로랑 이제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기 가면서 뭐 옆에도 좀 꾸며놔가지고 멋있게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여기가 관광지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서리에 살아서 잘 아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여기 근처에다가 좀 파킹 많이 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조깅 코스를 멋있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갔다 오면 뭐 한 뭐 딱 부러지게 4km 정도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도전할 수 있게 그러죠? 그러면 좀 그 아무래도 프레이저 리버가 굉장히 똥 색깔 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강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페트로 브리지가 생기면 요 주변 지역은 교통량이 늘어나요. 페트로 브리지 가시면 정말 좁고 옛날 브리지거든요. 근데 새로운 브리지가 생기면 뭐 주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입지가 정해지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게 결국은 예를 들어 서리나 랭리나 개발이 딴 데보다 좀 소홀해진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확 뜨려면 여기 대규모 토목공사들 다리도 새로 만들어지고 뭐 스카이트레인도 새로 뚫어주고 지금처럼 막 공사 이제 들어갔어요. 개판이에요 지금 가보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밴쿠버 중심으로 해서 뭐 거기 리치먼드, 버나비, 노스 밴쿠버 뭐 또 더 좋은 입지도 있고 그 뒤로 넘어서는 뭐 제2의 입지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지고 잡이 또 생겨야 되는데 뭐 밴쿠버 외에는 잡이 별로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뭐 교통이 또 좋아지냐 뭐 이런 거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생겨요. 뭐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공비도 늘어나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 시장이 뭐 뜨거워지고 거래도 들썩들썩한데요. 11월 달에는 금리가 2번 인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불과 몇 개월 사이 뭐 1%, 0.5 떨어져서 1%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정말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는 뭐 이제 대부분 휴가도 많이 가고 이제 이 소강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춥기도 하고. 근데 겨울부터 만약에 들썩하면은 봄 때면은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경제가 뭐 경기에 달려 있는 건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딴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게 어떤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냐면 트럼프가 캐나다의 국경에 멕시코랑 캐나다 동시에 저는 이제 멕시코면 이해가 되는데 캐나다도 얘기하면서 관세를 25%확 올려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 요게 지금 둘이 가서 대하면서 요즘 많이 문제가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자 막 이렇게 농담삼으로 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2번 연속 지금 그게 또 그래가지고 뭐 부글부글 좀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찾았다가 못 찾았는데 차라리 그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때?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알버타주가 그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깨쌤 오일이 나오니까 아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뭐 웃고자 하는 뭐 그런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동부 그러니까 동부 지역의 그 대서양주에서는 가장 반발이 심했고 그 BC주 같은 경우도 뭐 찬성 비율이 꽤 높게 나와서 10% 이상 1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진짜 찬성하는 사람 없겠지만 뭐 이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찬성률이 그나마 가장 높게 나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관세 부과를 위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마약과 불법 난민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즉시 양국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국경을 통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마약입니다. 마약. 중국산 마약이 특히 펜테놀 같은 게 미국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주요 루트가 멕시코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 국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국경이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막을까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새로 루트를 몰래 뚫으면 그나마 이제 그 멕시코 국경은 담장도 세우고 막 했는데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숲으로 연결된 데가 많아서 막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 국경을 단속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지견, 드론, 헬리콥터, 뭐 이동식 감시 타워, 그리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백 명의 국경 요원도 추가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면 관세율이 뭐 25%는 트럼프 성격상 이제 일단 지르고 보는 성격이니까 25%는 최고 관세율이고 이게 뭐 잘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뭐 5%나 뭐 작게 떨어지면은 그나마 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캐나다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자, 이 캐나다가 미국과 이제 경제를 트럼프와 이제 같이 이제 이 발을 맞춰서 경제를 하느냐. 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얘기예요. 이 반중 노선에 참여할 것인가 안 참여할 것인가. 트루도가 뭐 지금 몇 년째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 하는 거예요? 지금 9년째예요. 10년째예요. 지금 엄청 장수 총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쪽 인물이잖아요. 진보 쪽 인물인데 되게 특이하게도 반중을 했어요. 그 시진핑이 처음 집권했을 때도 되게 대담하게 그 면전 앞에다가 중국 인권 문제 해결해라. 그거를 아주 당돌하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얘기를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렇게 치고는 중국이 바로 보복했거든요. 근데 중국도 캐나다 바로 보복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뭐 9년, 10년째 끌어왔지만 캐나다는 계속해서 발전을 잘 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제가 볼 때는 보조를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선이냐? 반중 노선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반중 노선 트럼프가 다시 또 묻고 있는 거죠. 너 계속 반중 노선 할 거야 말 거야 했을 때 국경 통제에서 중국산 마약 우리가 통제 잘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뭐 드론도 타고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국경 노선에 아주 반중 노선에 참여할 테니까 같이 잘 해보자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 경제가 앞으로도 많이 어려워질까? 뭐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캐나다가 친중 노선을 택해서 미국하고 대척했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함없이 반중 노선은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세계가 친중하고 반중하로 이제 나눠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친중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중을 지지하는 국가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특징인데 여기는 첫째는 독재 국가들.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뭐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자, 경제가 다 파탄나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 항만, 통신망, 인프라들을 만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나라를 거의 그냥 거기 잠식을 해버렸죠.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의외로 참 트루도가 이건 뭐 잘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잘한 거는 반중 노선을 택했고 요게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여기 있는 비밀 경찰 그 서들 막 발견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언론에다가 폭로해가지고 막 드러났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저기 하웨이 그 딸 잡아놓고 미국이 잡아달라고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가택연금 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반중 노선을 캐나다가 그런 나름대로 잘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그런 노선을 충분히 취하는 한 뭐 경제에 크게 뭐 어려움이 오긴 하겠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저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늘고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대척했으면 완전히 그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하고 지금 경제에 발을 맞춰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뽑은 자료인데 자, 뭐 집값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집을 사는데 정말 좋은 시기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경제 전망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금리는 떨어져서 유동성은 공급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집을 사기에 굉장히 정말 좋은 시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신문 기사 보면 그 하이라이즈나 뭐 이런 로우라이즈 그런 콘도들이 전매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얘기가 좀 틀어지면 나중에 꺼내게 된 건데 전매를 할 수 있는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그런 게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으시고 한국 리얼터들이 많아서 특정 누구한테 좀 피해가 갈까봐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심정이 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전매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돈도 없고 금리는 그때 완전 치솟은 상태였고 저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정말 막 잠도 못 자고 막 손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막 긴장한 상태였었는데 근데 그거를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알지만 어떻게든 그걸 넘겼어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정말 안 해야 되는 선택을 하긴 했죠. 왜냐면 그때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써가지고 그거 돈을 넣고 버텼죠. 그 돈도 많이 손해 받고 뭐 그 세입자 겨우 넣어가지고 찾아서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똔똔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채를 쓴 건 지금도 후회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채를 써서 그러니까 사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채 쓰면요 돈 엄청나게 손해 봐요. 나중에 얘기하고 싶긴 한데 내가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엄청나게 손해 보고 정말 근데 그 경험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뭐 주변 친척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그 위험한 좀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서 세입자를 찾아서 넣어서 살든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든 전매하시는 분들이 뭐 당장 돈을 이제 융통하기가 힘든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플리핑 하려고 사는데 플리핑 금지법이 생겨서 못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생각한 플랜하고 좀 잘못되거나 좀 다르게 가다 보니까 전매라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 기간을 넘기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열심히 버티면 부동산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그런 경험했던 것들 정말 힘들게 세입자 찾아가서 넣어가지고 세입자랑 막 신경전 벌인 것들 그 사채를 썼던 경험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의 저의 어떤 그 지식과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정말 크게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들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이 우리가 2022년 2월 달에 가장 피크가 쳤다고 이제 하는 때잖아요. 그죠? 그때 부동산이 최고 피크점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다시 또 이제 들썩들썩 하는 시기가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최저점 이 주식 같은 얘기라서 좀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재미로 들으세요, 그냥. 자, 요 라인을 그으면 자, 우리 이 부동산 가격이 이 대세적인 라인에서 지금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쉽게 말해서 요 구간은 오버슈팅된 구간이죠. 그죠? 오버슈팅이 한번 또 왔다가 또 떨어지고 살짝 또 왔다 떨어지고 지금 요 점으로 이 라인으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걱정 많이 하시겠죠. 여기서 너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지면 어떡할래? 아니 좀 과장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언젠가 뭐 부동산이 뭐 무조건 오르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인구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리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캐나다가
미국하고 경제 보조를 잘 맞춰서 반중 노선을 잘 택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친중 노선 택한 나라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도 친중했다가 완전 돌아섰죠. 뉴질랜드도 그렇죠. 그 이탈리아도 그렇죠. 선진국들이 친중했다가 경제 위익이 있으니까 완전 다 돌아섰어요. 한국은 지금 반중할지 친중할지 지금 엄청난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선택하기를 바라고 다행히 추르도는 진보 쪽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중을 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캐나다의 번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뭐 트루도가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시기, 왜냐면 지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려서 뭐 모기지 금리 좀 싸게 받아서 뭐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이미 정해진 입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게 밴쿠버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프라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냥 힘든 나라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공사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규제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서 지금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우상향은 그래프가 조금 가파라지긴 했는데 그죠? 우상향은 변함없이 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어쨌든 오늘도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